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린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장 전약 후 강의 장세를 펼치면서 코스피 또다시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오늘도 과연 그런 장세가 연출될 수 있을까요? 외국인 수급에 좀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거셉니다. 현재 시간으로까지 1,8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 외국인 현재 1,500억 원이 넘는 매물을 사들이면서 방어에 나서고 있는데 외국인이 매수 규모를 좀 더 확대해 나가야 어제와 같은 상승 마감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2007포인트에서 팽팽하게 수급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과연 전약 후의 강의 장세가 펼쳐질 수 있을지 마감까지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 적게 바로 코스닥입니다. 어제 코스닥이 2%에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을 했어. 오늘 장 출발은 외국인이 돌아와주면서 어제의 갭 메우기에 들어가나 보였는데요. 오늘도 역시 부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대 조정 보이면서 541포인트까지 밀려난 모습. 여전히 외국인이 소폭 사주고 있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거세다 보니 시장이 뒤로 밀릴 수가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쪽에서는 실적을 중심으로 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도 원화 강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1,020원대 위에서 빨간불과 파란불 번갈아 켜주고 있는데 현재는 또다시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1,021원대까지 물러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양대 증시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대응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도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게 들어간 모습이고요. 코스닥이 어제에 이어서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에 가까운 조정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추가 하락 여부가 남아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향후의 방향성은 어떤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네, 560선대에서 등락을 보이던 코스닥 지수는 사흘 만에 급락을 이어가면서 540선 초반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최근 이런 양상, 그러니까 그동안 잘 나갔던 주식들이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나타난 현상인데요. 신고 편입에 기대감이 높았던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피그스, 그러니까 유럽 증시 중에서도 재정 위기가 있었던 국가들이 좀 급반 증세를 보인 뒤에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익 실현 욕구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 중소형주가 10%대 약세를 보인 바와 같이 성장주들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그동안 코스닥 시장이나 중소형주가 부각을 받았던 이유는 대형주들이 실적이 부진했고 그리고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대안으로서 매력도가 높았기 때문인데 최근 그런 부담들이 좀 완화되면서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갤럭시 S5 판매 부진 가능성 등도 중소형주, 특히 IT 부품주들에 대한 실적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면서 반도체 장비 그리고 부품주들이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연일 급락세가 이어지고 오늘까지도 약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시장 자체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여전히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 글로벌 경기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리스크가 더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중소형주들의 상승 추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단기 급락이 워낙 급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40선 전후에서의 등락 과정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지만 530포인트 전후에서는 좀 분위기 반전이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외국인이 닷새 만에 순매수 전환을 하면서 538포인트 장중 저점 수준에서는 좀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코스닥 지수 그리고 중소형 지수가 추가적인 급락세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단기간에 급락을 해서 많이 불안해하셨을 텐데 이 추세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단기적인 조정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530선이 과연 지지가 되는지 체크해보자고 해주셨습니다. 코스피도 보면요. 삼성그룹주를 중심으로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체감 경기가 그닥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코스닥도 그렇고요.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최근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한 이후 510선까지 올라선 이후에 시장을 보면은 지수는 올라와 있지만 지수 자체, 그러니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좀 부진한 모습인데요. 특히 5월 14일 이후 상승 종목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하락 종목 수는 꾸준히 늘면서 체감 지수는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형주 중심 일부 업종과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특히 외국인 매매 패턴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선물 환매 압력에 따라서 시장 시장을 이끌어갈 동력은 좀 부진하다는 측면에서 외국인이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업종들이나 종목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IT 업종 실적이 유효하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뭐 그룹 이슈라든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는 IT 업종으로 중심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환율 이슈에 좀 둔감하거나 아니면 환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철강, 소프트웨어, 상사 업종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들 업종은 외국인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비중을 늘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업종이라는 점에 외국인 매매 전략이 중심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외국인 매매 전략의 중심인 실적과 환율 플레이를 당분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 수급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만큼 외국인이 좀 주목해보는 종목들 함께 체크해보시면서요. 외국인의 매매 패턴에 따라서 움직여보자라는 대응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체크해드리고요. 마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ECB 얘기부터 나눠볼까 합니다. 이 피터 프렛 ECB 집행이사가 다음 달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현 기준금리 0.25%에서 0.15%로 좀 낮출 것을 제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의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피터 플랫이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독일에서 옌스 바이트만도 지난번에 뭔가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시그널의 완화 가능성을 좀 제기해 줬었는데 또 ECB 집행이사 중에 한 명이 독일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가 굉장히 의미가 깊죠. 영향력이 크겠죠. 네,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 얘기는 결국 다가오는 ECB 통화정책회의가 시장의 핫이슈로 또 한 번 떠오르는구나. 또 마리오 드라기 중계가 립서비스로 끝날 거가 두렵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일단 나온 것 중에 구체적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현재 ECB 금리가 0.25인데 이걸 0.15로 낮추겠다. 그럼 0.10 내리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 있느냐라고 아마 많은 사람들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0.10을 내리게 되면 예금리가 마이너스로 가게 됩니다. 예금이 마이너스로 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은행들이 마이너스 0.1%를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오히려 이 기준금리를 소폭 낮춤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항상 얘기했던 시중은행이 20에다가 예치해냈던 돈 한 2조 4천억 유로 정도 된다고 하죠. 이 돈이 시장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ECB에서의 어떤 기준금리 0.10을 내리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 결국 시장에서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예금금리 마이너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국 이 부분이 현실성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이 부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이걸 하게 되면 사실 미국도 이 연금리 마이너스에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네. 때문에 시장의 제2의 어떤 유동성 공급 형식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ECB로서는 현재 고여 있는 돈을 시장에 풀어줌으로 인해서 일단 유로화를 약세로 끌고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행됐을 때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실행이 안 됐을 때는 그건 또 봐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시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는 뉴스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지난번에 뭐 무제국채 매입도 한 1조 유로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예금금리가 0.25에서 0.15로 낮추는 그런 어떤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시장에서 20일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치를 한껏 더 키워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게는 결국 유로화의 강세가 약세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로존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최고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1조 원대의 무제한 국채 매입, OMT는 물 건너가게 된 것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 시비에서는 어떤 카드를 쓸 것이냐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1조 원대에도 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에스 바이트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무제한 국채 매입은 유로존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는 유로존 내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모든 나라에게 국채 매입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카드를 쓰게 되면 네. 현재 있는 카드를 모두 소진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금리 마이너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 OMT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죠. 근데 문제는 시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테이퍼링을 통해서 지금 그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예금금리 마이너스를 하고 난 다음에 OMT를 나중에 또 쓴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결국은 지금 그 OMT는 어쩌면은 정말 물 건너갔을 확률이 높고요. 최후의 보루로 남기는 정도 선이 될 확률이 높지 않느냐. 결국 이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ECB 총재로서의 역할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들의 법에서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고자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OMT가 현재로서는 유로존 법을 저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사용하는 데서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북일 언덕으로 남겨두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마도 이번에 그 예금리 마이너스가 정말 실행이 된다면 상당 기간 동안은 이 OMT 기금 나오질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금이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은 실제로 시중은행들이 있는 돈을 전부 다 시장에다 풀어주고 대출해주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은 뭐 한두 달 사이로 결과를 나온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OMT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물 건너갔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무제한 국채 매입은 물 건너간 것이라면 6월에 유로존의 6월에 경기 부양책이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다면 또 다른 어떤 카드가 나오게 될지가 궁금한데요. 어떤 정책들을 펴게 될까요? 지금은 예금리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이 아마 그때 정책이 될 거고요. 그 예금리 마이너스로 인해서 그 효과를 못 본다 그러면 아마 ABS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가게라든가 기업에 대출해주는 전략을 구사하겠죠. 근데 이것은 사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실제로 ABS를 통해서 했던 나라들의 그 효과는 그래 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카드를 재보는 과정 속에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때 가서 새로운 뉴스가 나온지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가오는 통화정책회의에서 뭔가 나온다면 역시 예금금리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기준금리 0.10 하락 아마 이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2 얘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내달 5일에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게 되니까요. 그때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미국 쪽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제는 금리 인상 시기보다는 그 방법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가 연준의 과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기보다 방법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금리 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좀 빨라지게 되는 건 아닌지요? 이런 시그널로 봐도 좋은 건가요? 시기와 방법을 따진다 그러면요. 사실 방법이 맞죠. 왜 그러냐면은 시장의 금리 인하를 다 해놓고
거의 제로 금리에다가 돈도 유동성도 엄청 풀어놨기 때문에 네. 이게 시장에 충격을 안 주고 다시 걷어들이는 방법을 찾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기는 거의 우리가 대충 알고 있죠. 빠르면 2015년 중반, 늦으면은 뭐 연말, 2015년 연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방법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기보다는. 아니, 그냥 시기는 뭐 그때쯤인데 방법에 대해서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무도 고민을 안 할 텐데, 시기보다 방법론을 제기했다라는 것은 금리 인상 시점이 가까워질 수도 있죠. 어떤 방법에 따라서 시장의 충격이 완화가 적어진다면, 당연히 그 방법을 빨리 써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한번, 제공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시기와 방법을 따진다면 방법론이 맞는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충격 없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아주 중요하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 속에서 시장 충격으로 인해서 시장이 패닉으로 할까봐 두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결할 수만 있다면 방법론도 나쁘진 않죠. 그러나 시장과의 약속했던 시기, 대충 우리가 어림잡아서 생각할 수 있는 시기보다 앞당겨지는 것은 시장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라는 또 함정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보도는 어쩌면 시장에 좀 간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체크로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연준이 긴축에 나서게 된다면 지준율 상향이나 뭐 영내포 등을 대안책으로 제시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역시 방법론에서 이 얘기는 사실 지난번 자네트 옐런이 연설 중에서 나온 얘기예요. 자, 추가 지급준비율을 높이게 되면 은행에서는 당연히 지급준비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돈을 연준으로 더 갖다 놓아야 되는 효과죠. 네. 그러니까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고, 영래포는 이제 채권을 은행에 다 사주고 나면 다시 재사주는 그런 전략을 해서 유동성을 흡수하겠다 뭐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전통적으로 항상 쓰던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 기준금리만 가지고 움직였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아시겠지만 지급준비율을 높여가지고 지금 그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을 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이 시장에 충격을 줄 거냐 안 줄 거냐를 본다면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결국 지급준비율을 높이면서 긴축으로 하면서 주가가 오히려 거꾸로 밑으로 다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벌써 이 결과를 미리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걸 해가지고 이 시장에 영향을 안 준다? 이것 또한 제가 볼 때 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유로존처럼 ECB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거죠. 마이너스 금리 도입해서 연준의 돈을 시장에 풀어주면서 그를 국채로 바꿔주는 그런 전략을 구상하는 게 가장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이야 뭐 학자들이 결정하겠지만, 제가 볼 때 지준율 상향은 확실하게 답이 지금 중국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건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있다면 영래포 활용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시장 얘기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 또다시 연고점을 갈아치웠죠. 오늘 소폭의 조정받고 있는데, 전일장처럼 전약 후 강해 장세가 펼쳐질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막판 뒤집기가 가능할까요? 시장이 참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외국인들의 기관이 됐고, 기관이 주가를 지난번에 제가 귀환을 할 겁니다 라고 하는데 귀환을 했는데 2천 넘어가니까 또 매도 물량이 급증하면서 또 시장을 누르고 있죠. 우리 기관들이 좀 도와주면 사실 시장은 상당히 좀 많이 갈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데, 지금 끌어올리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강한 것 같고, 지난번에 실패했다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또 한 번 밀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때는 이유가 있었죠. 세월호라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밀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 기관들의 어떤 매매 형태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막판에 되돌릴지에 대해서는 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좀 외국인들 수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특히 외국인 현물이 지금 한 1680억 정도 샀고요. 선물도 뭐 매도보다는 오히려 상당히 좀 견조하게 견뎌주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거 봤을 때는 막판에도 역시 지수를 약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소진이 있다라는 부분. 또 하나는 2000을 사수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 시장에 구사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 지난번에 주가가 밀릴 때 저가의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것을 보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 입장으로서는 지금의 이 모습은
추가적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반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참여자들이 코스닥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도 오늘도 1%대 조정받고 있는데요. 이사님 말대로 갭매우기 과정인가요? 앞서서 이경민 연구위원은 530선 전후에서 지지력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술적으로도 한번 봐주시죠. 기술적으로 월봉을 보면 530선이 일목균형표상으로 전환선의 수평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한번 좀 싸움이 일어날 수 있죠. 제가 이 선을 아마 지난번에 그어놓은 거 그대로 지금 놔뒀는데 그게 이제 여기 보니까 532라고 해놨네요, 제가. 현재 상황으로 일봉이 월봉으로 본다면은 지금 잘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정을 안 줘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봉에 있죠. 제가 아마 일봉에서 제가 이렇게 그때 선을 이렇게 그어놨었는데 결국 요 라인, 532 라인까지는 한번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선을 이렇게 5개를 그어놨어요. 근데 딱 월봉에도 있고 주봉에도 있죠. 아마 요 지점 어디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되거나 한 번 더 다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시장의 상황으로 봤을 때 한 번 더 다운보다는 오히려 요 지점에서 바운딩을 놓다 눌리는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한다면 코스닥의 조정도 일단 일시적으로 거의 마무리돼가는 국면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자리가 그렇다면 530선을 과연 지지해 줄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잘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해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죠.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는 멘토입니다. 오후 2시 20분 이 시간은요, 하루의 특징주를 찾아서 왜 이러한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는가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이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게 무엇인가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드리고요. 그러한 흐름들을 제가 밸류밴드를 통해서 좋은 매수 타이밍 또는 매도 타이밍 아니면 관망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전일 급락했었다가 다시 또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 한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여러분들 상당히 좋아하시는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한 2.2%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 한 4%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오늘 일단 다시 한번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세 나타나는 이유를 보니까 일단 하반기 애플의 신제품이 출시 예정이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 수에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 스마트폰 LTE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들어 올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SK 하이닉스 하면은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어찌 보면 가장 슬픔이 많이 녹아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주식 투자를 최근에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요, 10년 이상 하신 분들 치고 하이닉스에 안 당해본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샀다면 떨어지는 종목입니다. 이게 조금 괜찮다는 이야기가 막 나올 때요, 샀다 하면 무조건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뭐 이런 주식이 다 있습니까?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두 번 다시 올라간다 해도 나는 절대 안 쳐다보겠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어김없이 또 신고가가 나왔어요. 이러니까 과거에 SK 하이닉스에 투자해서 손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금이라 또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놈 또 잡으면 왠지 뒤가 아주 따끔따끔 거릴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눈 뜨고 쳐다만 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제가 우리 서울경제TV 주식 승천과 대박 플러스 그리고 Y를 통해서 27,000원대 얼마나 강력하게 추천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재추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무르 멘토가 주장창 외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좀 사보세요. 지난번과는 다른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위험한 이야기가 네 단어입니다. 네 단어. 이것 때문에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다고 하는 네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This time is different입니다. 이번만은 다르다. 이 말 때문에 전부 다 당하는데 이거는 진짜 이번만이 달라요. 과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수급 동향 좀 체크할게요. 외국인들 작년 초부터요. 지금 1년 5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매수합니다. 거의 매수 기조가 대단해요. 엄청난 매수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다. 들락날락이 아니고 아예 그냥 딱 찍어놓고 자를 대놓고 사듯이 사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그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쭉 팔았었거든요. 계속 쭉 팔았다가 최근 5월달 들어 좀 샀어요. 올라갈 때. 그러다가 3일 동안 다시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는 동안에 외국인은 자를 대놓고 꾸준히 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한쪽 수급의 붕괴가 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요, 주식 투자할 때 수급은 사실 전혀 필요 없는 대상입니다. 수급이 좋든 안 좋든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는 이 수급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선상에서는 수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기업의 내재 가치, 적정 주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외국인들은 딱 포지션을 잡아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밸류밴드를 보시게 될 건데 그걸 보시게 되면은요, 왜 외국인들이 1년 내도록 사고 있는가가 확실히 드러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중요한 관찰 포인트 몇 가지가 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부분에서는 이익이요, 많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 왜 그러냐면 기술 격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TLC, 이전에는 MLC인데요. TLC와 컨트롤러 부분의 기술이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이제 이 기술을 드디어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이 기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하반기부터 드디어 장착이 들어가요. 그러면 낸드 플래시에서의 어떤 수익성은 굉장히 개선될 소지가 있다. 이 부분이요, 새로운 SK 하이닉스의 이익을 높여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디램 업계가요, 다 완전히 다 이제 죽고 살 것만 살아있는 상황이죠. 원래 이런 말씀 해드렸잖아요. 인텔이라는 회사는요, 우리 반도체, CPU 들어가는 회사 있잖아요. 원래요, 메모리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반도체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너도 나도 80년대 후반에 너도 나도 전부 다 반도체 만들겠다고 다 뛰어드니까 인텔이 비메모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19개 정도의 이 메모리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19개 회사들이 전부 다 2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계속 한 개씩 줄어나가더니만 이제는 3개 남았다.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 3개 남았다 볼 수 있거든요. 이 3개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공급량이 딱딱딱딱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 들어와 버리니까 이 3개에서는요, 출혈 경쟁은 또 할 이유가 없어지죠. 이미 과점 상태가 딱 되어버리기 50대 25대 25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는 이익 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요 예측이 가능하고 새로운 신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분명히 한계가 봉착했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은요, 이번 1분기 1조의 영업이익 나왔다고 와 대단하다 순간적일까? 아닙니다. 적어도요, 올 한 해는요, 매 분기마다 영업이익 1조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하반기 쪽에는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고요. 왜? 애플 출시되고 또 디바이스의 다양화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이제 2015년 16년 가면 그때는 좀 상황이 다르겠죠. 그때는요, 2015년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전망을 그때까지 안 하면 되죠. 주식 투자 지금만, 현재만, 앞으로 3개월만 보고 하는 투자가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모바일 디램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지금 때인데요. 여기에요, 어떤 거 같이 등장하냐면 서버 디램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빅데이터, 그 클라우드 이런 거 있죠. 모바일 기기가 많아지고 결국 뭐냐면 사물 인터넷을 가든 말든 어떤 데이터 저장을 해야 되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기억 장치들은 더욱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대용량 서버 디램에서의 신규 매출이 이 SK하이닉스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또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주식 살까 말까 팔까 밸류밴드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중간선이 노란선입니다. 바로 내재 가치와 시장의 인정 가치를 고려해 봤을 때 적정 주가, 지금 오늘의 적정 주가입니다. 오늘의 적정 주가는 한 41,000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저 그림을 보세요. 동그라미 저 있는 부분에 밑에 화살표들이 다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전체 밴드를 보시면 전부 다 우상향하고 있죠. 기업의 실적이나 내재 가치 뿐만 아니라 시장의 인정 가치가 SK하이닉스를 전부 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전망치를 보고 그에 맞춰가지고 실적도 내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우상향된다고 하는 거. 그런데 주가가 순간적으로 저렇게 밴드를 이탈하는 첫 번째 그림이 나왔을 때 26,000원, 7,000원대는요. 무조건 잡아야죠. 치고 올라가고 또 하단 밴드만 오면 올라가고 하단 밴드만 오면 올라가고 이제는요. 이제 다 확인이 됐단 말이죠. 확인이 돼. 실적이 1조씩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요. 저 가로 화살표가 있는 데까지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 및 향후 성장성 부각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1차 목표가가 45,000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지금 가격이 41,000원 정도니까 저는요. 1차 목표가 45,000원을 보고 달려가기보다는 아직은요. 추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1,000원 근처 가격이라도 충분히 매수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하이닉스만 샀다 하면 나는 손해봐가지고 두 번 다시 안 본다 하시는 분들도 이번만큼은 조금 사볼 만한 가격대고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오늘 나무의 Y 특징주 SK하이닉스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 멘토입니다. 시장이요, 조금씩은 올라오는 것으로 조금 판단이 됩니다. 큰 하락이 나왔었다가 다시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포인트가 잡히는데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 자,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수는 2,000포인트죠. 지수는 2,000포인트입니다. 2,006포인트예요. 그런데 내 종목은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네, 참담합니다. 상당히 좀 많이 밀리고 지수를 끌어올렸던 것은 오로지 삼성그룹 관련주들 위주로 해서 상승을 주고 또 개별주 모멘텀이 있는 종목 위주로 가다 보니까 또 나머지 종목군들은요 힘을 못 주는 모습. 그래서 지수는 2,000인데 내 종목은 계속 빠지고 있고 수익이 안 나고 있는 상태가 좀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지수가 또 흔들리게 되면은 내 종목도 같이 빠지고 이런 식이니까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에 대한 부분과 또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최근에 추천드렸던 것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 방송 아니었지만, 오전에 추천드렸는데, 잘 움직여서 다행이긴 한데요. 거의 다 밀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버티기 힘든 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힘을 내셔야 되고요. 이 타이밍에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은 또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립니다. 013-3366번에
하나하나 공본으로 문자 주시면요. 상담을 빨리빨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수급 100점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BGF 리테일이라고 어제 상장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아이스코, 한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BGF 리테일이 어제 상장을 했습니다. 네, 뭐 차트를 보셔도 봉이 2개밖에 없어요. 큼지막한 봉이 2개밖에 안 나옵니다. 자, 오늘 2.7%, 2.9%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죠? 네, 편의점 패밀리마트가 CU로 바뀌었죠. CU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고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1,000원 공모가 잡히고 어제 한 30% 정도 상승을 하면서 시작하고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장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타나주면서요.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오늘장까지 상승을 해준다면 1조 4천억 정도까지의 시가총액이 잡힐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수급적인 부분, 자, 열어볼게요. 어제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급이 딱 한 줄밖에 없겠죠. 어제 외인이 한 50만 주가량의 매도세를 보였고요. 기관들이 70만 주가량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수급 볼게요. 오늘 보니까요. 외인이 한 7만 2천 주 매수 들어와주고 있고요. 기관들이 4만 3천 정도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양매수가 좀 잡혀주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잡힙니다. 상승 분위기가 좀 더 나올까요? 차트 보셔도 이런 그림이에요. 아직 판단하기 좀 힘듭니다. 그렇죠? 오로지 조금 모멘텀인데 적정 주가 수준 자체가 이 종목은요. 현재가로 좀 볼까요? 적정 주가 수준 자체가 얼마냐면요. 41,000원 공모가에서 30% 정도 더 올라서 54,500원 정도가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고 네, 여기저기 증권사에서 예측을 해놨고, 목표가가 6만원, 뭐 7만원 정도 밴드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BGF 리테일, 이 CU는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외인들이 뭐 10만 주 이상 매수가 좀 도는 것 같은데, 사야 될까요? 아니에요.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상장하고 난 뒤에 6개월 이전 종목은 잘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잘 보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보호 예수 물량이에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쏟아져 나오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시장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은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요 2.9% 상승을 합니다. 뭐 추천을 하고 싶을 정도의 좋은 그림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한국항공우주 뭐 어떤 종목인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네,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잘 아실 거고 중요한 포인트는 수급적인 부분인데 왜 이걸 가지고 나왔냐면요. 오늘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최근에 이 수급창을 보자면요. 어떤 느낌이죠? 이거 주인이 없는 그런 수급이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저분해요. 빨간색, 파란색 굉장히 지저분하게 엉켜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죠? 매수가 들어오다 나갔다 들어오다 나갔다 이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인이 없는 종목인데 어제 이제 매수가 양매수가 들어오고 나서 하루 정도 더 들어오는 흐름 나옵니다. 오늘 매수가 또 들어와요. 네, 오늘 보니까요 외인 44,000주 기관이 27,000주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매수가 잡히네요. 양매수가 잡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급상의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채워주면서 외인들은 4일 연속, 기간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와 줍니다. 요렇게 조금 매수세가 잡히네요. 자, 좀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차트 흐름에서 보자면, 차트 흐름도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 자체 연출이 되고 있죠? 요런 분위기 연출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상승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있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왔고요. 수급적인 매력도 있기에 좀 잘 살펴보시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많이 밀렸어요. 네, 많이 밀립니다. 이게 추천을 그제 좀 드렸나요? 네, 드렸고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몇 프로인가 이렇게 되면은 한 6% 나고 있는 것 같네요. 한 6%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방송에 추천 안 드렸습니다. 오전 방송에서 추천드렸습니다. 바닥에서의 올라가는 포인트 굉장히 좋았고 수급적인 매력도 최근에 보시자면은 기관들이 다시 매수를 해주면서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기관이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요. 그쵸? 외인도 꾸준하고 그리고 오늘장에서 수급도 역시 보니까
기관과 외인 양매수가 또 잡히네요. 양매수가 이렇게 잘 잡혀줍니다. 잘 잡혀주고 있어요.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자체가 또 한 번 나와주면서 외인과 기관들이 다시 매수를 해주는 이런 포인트들, 이 부분을 다시 채워주면서요. 개인의 물량 자체를 빼주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잡힙니다. 이런 거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말씀드렸었죠? 큰 차트 흐름에서 볼 때, 이 흐름에서 볼 때, 이 바닥 라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식, 이런 구간 자체, 그쵸? 이렇게 해서 올려봤을 때 상승 가능성. 오늘은 거의 고점이라서 맞아 떨어졌나요? 이거 좀 이 정도까지 포인트를 낮춰보자면 이게 설마 고점이라서 떨어졌을까요? 네, 조금 더 제가 보고 있긴 하지만 시장이 좀 시장 분위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전 9만 원까지 봅니다. 그래서 요런 그래프 다시 그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구간대 약간 뭐 걱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면서 수급이 나와야 되는데,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현대아이스코 볼게요. 자, 현대아이스코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현대아이스코가 현재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잡히는데요. 자, 볼게요. 최근에 수급 자체는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수급이었어요. 보자면, 기관, 요런 외인들 매도세. 그러니까, 외인의 매도세 잡히긴 했지만, 기관 매도세가 좀 일관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외인이 다시 매수가 들어와주고, 기관의 매수가 양매수가 잡히는 모습이죠.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자체가 나올 가능성 크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요. 차트적인 흐름에서도 주봉상으로 볼 때도 크게 올라가는 포인트가 잡혀요. 한 주 동안 벌써 이렇게나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걱정인 것은 조정이 나올 때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겠죠. 그래서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고 조정 나올 때 그때 한번 따라가 보자. 수급은 좀 양호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종목입니다. 한진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한진이라는 종목인데요. 종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네. 한진 보자면요. 주식이 굉장히 크게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현재 지금 4%까지 급등을 하고 있고, 박스권을 크게 뚫어주면서 상승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최근의 수급 볼게요. 최근의 수급 보자면요. 외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잘 들어와 줍니다. 근데 그렇게 깔끔한 기관 내 매수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수급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늘 수급 보면요. 오늘 수급 보자면 외인이 한 24,000주, 기관이 2만 주 정도 매수가 양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끌어올려주고 있는 그림인데, 이미 이 종목 한번 올랐죠. 그 다음 라인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새로운 박스권을 이렇게 그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상승 분위기도 좋긴 한데 이런 그림 자체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조금은 지켜봐야 되겠다. 매수가 가는 구간이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단지 가지고 나온 건 매수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되겠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담해 드릴게요. 시장이 안 좋습니다.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 네, 저도 하나의 일개의 투자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도움을 여러분들보다 그나마 조금 더 잘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힘들 내십시오. 자, 휴비츠 볼게요. 2484님, 저 휴비츠 보겠습니다. 매수가가요, 16,700원이세요. 자, 16,700원입니다.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최근의 흐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었어요. 이 정도 구간대 매수를 하셨는데요. 차트 볼게요. 자, 이 정도 구간대 매수를 하셨습니다. 16,700원 정도 매수가 들어오셨는데, 바닥에서의 상승 분위기 자체가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어요. 5월 들어서부터는 오히려 지수랑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 움직여주다가 약간 지금 조정을 받는데, 지금 이 생각이 들어요. 자, 보세요. 이건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죠? 흐름이 내려갑니다. 그렇죠? 내려가요.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고점 포인트 라인에 대한 부분 연결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내려갑니다. 연결해 볼게요. 이 정도 포인트에 대한 부분 얼핏 맞춰보자면 현재 구간대가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인식이 되는 그런 구간대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 포인트가요. 그래서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 뭘 맞춰보면 되죠? 평행하게 선 하나 만들어 보고요. 내려봅니다. 네. 여기가 1차 바닥 포인트로 인식되는 구간이고요. 두 번째 가운데 라인 상세하게 또 한번 잡아드리자면은
2차 중간 바닥 포인트 이런 식의 그림이 잡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구간대 자체에서는 2차 바닥 완벽한 바닥은 아니었지만 싸다는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을 줬는 포인트인데 다시 하락 쪽 분위기가 나옵니다. 약간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매수하신 가격이 16,700원이시잖아요. 새롭게 다시 매수를 하시려면 언제 잡으셔야 되냐면요. 이 바닥 라인에 대한 부분을 라인을 따라서 생각해 보자면 요 정도 구간 포인트가 인식이 되는 구간. 다음에 밀려 내려온다면 요 정도 구간이 되겠네요. 가격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려보자면요. 11,000원 깼다가 너무 제가 밑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11,000원 깼다가 올라오는 포인트가 가장 싼 포인트입니다. 가장 싼 포인트. 그런데 지금 이게 지수의 영향으로 오는 밀리긴 하지만 최근에 버티는 모습이었어요. 수급 좀 볼게요. 수급 매력도 외인들 매수가 좀 많이 잡히고 있는데 이게 수급 매력도라고 판단하기에는 약간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요. 오늘 좀 볼까요? 있나? 오늘 기간의 매수가 잡히네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상승 분위기로의 전환 자체가 나와줘야 돼요. 내일 아니더라도 모레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약간 쉬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에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이런 보유하고 있는 수급에 대해서 바로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아니죠. 지금은 휴지치 가져가시는데 내일장에서도 좀 정리가 안 된다, 안 올라간다 그럴 경우에는 약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좀 밀리고 있는데 수급은 일단은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는 살아있는데 너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아있어요. 버리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내일장에서도 하락 추세가 심하다면은 11,000원 정도까지도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세요. 매수가가 좀 비싸긴 한데 지금 현재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잘 참고해 보세요. 하셨죠? 자, CTC 바이오 보겠습니다. 9707님 2150원. 자, 비중 조절에 실패하셨어요. 비중이 70%예요. 70%. 너무 많아요. 비중 70%예요. 요때쯤 매수하지 않았나 싶어요. 하여튼 올해이신 것 같습니다. 올해. 자, CTC 바이오는요, 바닥에 대한 포인트,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17,000원 아래는 바닥 인식으로 반등을 주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자,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코스닥이요, 막 이틀, 3일 이상, 1% 이상씩 크게 빠졌던 기억 있으십니까? 거의 없으실걸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코스닥은 내일 시장부터 그래도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가 기술적으로나마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CTC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줬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항상 그 다음에 도달했던 라인은 얼마죠? 20,000원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리 길지 않았어요. 길어봤자 여기서 올라가는 분위기 자체가 여기서 여기까지 한 달 정도, 3주 정도? 그리 길진 않았거든요. 이번에 반등 준다면요, 포인트에서 길어봤자 한 달 안으로는 다시 좀 반등을 줄 수 있는, 깨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대에서 더 밀리지 않고서 반등을 주면은 매수를 좀 더 하시면 좋은데 비중이 일단 너무 커요. 그래서 매수 의견은 제가 못 드리겠고 가져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매수가에서는 매도를 쳐주세요. 아셨죠? 매수가로 올라가면은 그렇게까지 설명드릴게요. 자, 8829님 다산 네트워크스 보겠습니다. 6,170원. 자, 6,170원이신데요. 매수가 부근이세요. 오늘 4%가 올라가는데 오늘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흐름상으로 보자면 상승 분위기가 나올 법도 한 그런 흐름은 나와줍니다. 네. 하지만 이게 수급적인 부분이 이렇게 좋아졌었나 이게? 저도 지금 보는데요. 투신권 계속 야금야금 좀 매수해주는 포인트 잡혀 있었네요. 괜찮습니다. 이거 외인은 개인 물량인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 이력도가 굉장히 좋은데 오늘 볼까요? 오늘도 외인기가 또 들어오네요. 투신권에서. 이거 있나요? 요거 가져가시고요. 이 박스권 한번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러면 시장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스는 홀딩합니다.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갈까요? 지금 생각하시는 가격이 있으실 거예요. 6,500원 정도만 볼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죠. 6,500원 아니면 7,000원 정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거기까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생각하셨던 대로만 가져가시고 파십시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오버하지 마십시오. 자, 항상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안타까운 것보다 아쉬운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타까운 것보다요 아쉬운 게 나은 겁니다. 수익 실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가시다가요 방금 말씀드렸던 포인트대로 조금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 다음 3011님 오디텍 보겠습니다. 그 오디텍이 이게 되게 오래되신 것 같네요. 권리락 때문인 것 같은데 권리락 때문이죠. 아마 4월 달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오디텍이 이게 뭐 유중이 있었습니까?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바닥에서의 상승으로의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잡힐 것도 같은 그런 시점까지 왔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포인트들 있잖아요. 네, 요런 이제 바닥 포인트에 대해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승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포인트들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그 다음 제가 뭘 보라고 말씀드립니까? 올라가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 일단 차트는 완성이 된 상태예요. 수급을 보라 말씀드리잖아요. 수급을 딱 보니까 네, 안 좋죠. 안 좋아요. 그러면 이거를 비중이 10%인데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셔야겠죠. 네, 언제 낮추셔야 되죠? 수급 들어올 때. 자, 보세요. 오늘도 빠져요. 어떻게 되겠죠? 그럼 주식이? 조금 더 밀렸다가 올라가는 포인트. 요것처럼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절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절대 아니고 빼버릴게요. 절대 이거 아닙니다. 보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가요. 여기서 밀려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요. 그 올라가면서 뭐가 들어야 된다고요? 수급이 분명히 다시 들어오는 시기가 생길 겁니다. 그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세요. 네. 이거 어떻게 지금 권리락이 있었는지 유중인지 무중인지 제가 확인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 맞추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AS 좀 하겠습니다. AS 종목 좀 볼게요. 좀 빨리 보고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니시스 마이너스 심합니다. 네, 가져가고요. 콜마, S1, 두산인프라코어 전부 가져가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KG 모빌리언스인데 손절가 터치했지만 가져가겠습니다. 가져갑니다. 어제 오늘 시장 너무나 심각할 정도의 분위기라서 못 버티는 종목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해서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팔 필요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미 다 좀 올라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해서 제가 여차하면 정리할 테니까 방송 잘 보시고 대응하시고 비중에 대해서는 항상 지켜주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추천주가 없습니다. 시장 봐야 되기 때문이니까요. 내일 시장 좋아지면 그때 추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 6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많은 물량을 사들이면서 기관이 파는 만큼 방어해주면서 지수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막판 뒤집기 가능할지 끝까지 지켜보시고요. 이 당국의 계획 경계감으로 인해서 1020원대 초반까지 밀렸던 환율이 4원 넘게 오르면서 1020원대 중반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1020원대는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시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